자, 봅시다. 그럼 오늘 또 나머지 세 번째 리뷰에 대한 거 봐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운 것도 있고요. 또 배우지 않은 거지만 10군데의 거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사실 다른 과목은 이런 방법으로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알아서 10개를 골라가지고 그 부분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전 예전에 민법 공부할 때도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배가 땡기네, 복대리 해볼까 이러면서 그거만 골라서 보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오늘 왠지 모르게 점유권 땡기는데 뭐 이러면서 뭐 제3자를 위한 계약금 봐볼까 뭐 이러면서 하나씩만 골라서 보는 거야. 훨씬 덜 지루해요. 농담 아니라. 골라서 봐봐 이렇게 몇 가지만. 그러면 훨씬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는 거는 많이 한 것 같아. 별로 많이 한 게 없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거점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과목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셨죠?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일일학습에 대한 리뷰 보시면 벌써 세 번째. 빨라. 그렇죠? 그럼 1번 봅시다. 1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림책에 12페이지 있다고 매번 얘기하죠. 12페이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12페이지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2페이지에 동그라미 안에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럼 그냥 봐도 어떻게 되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조문이거든요.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기역, 리을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1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복합용도지구라고 보이죠? 취재진 보고 뭐하죠?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복 12페이지 오른쪽에.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뭐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맞고 그 다음에 빗물 저장 이용설의 개량이면 기반시설 12페이지 정 가운데 기반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도시계획설이니까 빗물 저장 이용설 개량도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결론은 뭐가 된다? 니은 디귿의 2번이 답인 거야. 그렇죠?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이게 농담 아니라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12번 이상 나왔어요.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 문항이 달라요. 지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1월 12일 날 새로 신설된 거야. 개발행위 허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2페이지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그 안에 있나 없나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2번.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 2번 문제 16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뭐 버리지 말고 뭐라고요?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뭐라고요? 16페이지. 그러면 2종 뭐라고 나옵니까? 일반 주거. 요거 나올 때 전용 주거인지 일반 주거인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2종 일반 주거. 시작. 그럼 16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는 어디 있다? 별도의 표에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1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중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다가구 주택 같은 단독 질 수 있고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질 수 있고요. 하지만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종교시설 2, 3종 일반주거에 가능해요. 16페이지 오른쪽에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디귿번 빼고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다 가능한 거라 다 못 외워도 16페이지 오른쪽 위에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의 허용행위쯤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빈도가 이 부분이 훨씬 높아요. 나머지 무슨 뭐 상업적, 공업적 이런 거 안 나와 잘.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주거지역 관련된 거 위주 그걸로 잘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거 실제 문제 나오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들 종교와 교육연구 고등학교를 못 골라냅니다.
안 될 것 같아. 아니 본인 사는 동네가 2, 3종 일반 주거인데 왜 초중고가 없어? 다 있잖아 동네에. 없어? 어디 산에 살아요? 그럴 리 없잖아. 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34페이지 있죠. 얼마? 34페이지. 그럼 봐봐요. 매번 얘기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시작. 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위에. 그러면 34페이지 가운데 위에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뭐가 되죠? 도로 같은 게 되게 좁아. 그러면 도로 등을 넓히기도 예를 들어서 곤란해. 그럼 곤란하면 큰 건물 짓지 말고 조그맣게 져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곤란하면 이렇게 뭐하죠? 강화를 해.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거든.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뭐가 된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여기는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34 가운데 밑에 대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걷어서 가운데 밑에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지만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 설명 옳은 건 2번이 답인 거예요.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은 주민 의견이 없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봐볼게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정한다.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리고 34 가운데 맨 위에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정할 수 있죠. 이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주상공. 그 다음에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거, 이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요거 되게 많이 혼동하더라고. 34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34 왼쪽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부족 예상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도로율 20% 이상입니다.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 예상. 이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야. 34 왼쪽 맨 밑에. 물어봐봐요. 들어봅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땐 학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번 평가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학교도 기반시설이야. 공공문화체육시설.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러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수용 능력을 비교해봐서 20% 초과 예상된다면 이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34 왼쪽 밑에 혼동하지 마시고. 답은 몇 번? 2번이죠. 어쨌건 34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교하는 건 겁나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개발법의 도시개발 조합이 되겠죠? 조합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때 41페이지 왼쪽 위에 어떤 동의를 받냐 이런 얘기예요. 조합을 만들 때 동의 요건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그 구역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2분의 1. 시작. 3분의 2, 2분의 1. 그런데 이 동의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때 산정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41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데 이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매번 얘기하듯이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 시작. 어떻게 해야 동의가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쉬운 쪽으로 가면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공유지는 포함합니다. 이거는 조합 만드는 거라. 국공유지는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를 했대. 그러면 한 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한다. 집합건물이 아니면 맞는데 집합건물이면 각각으로 가야 돼요. 41 왼쪽 위. 집합건물이면 각각. 시작. 집합건물이면 각각. 됐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고 3번.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됐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 분할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된 수는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야 동의가 쉬워지거든. 정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4번. 맨날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일단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는 시작.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는 이걸 철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의자 수와 관련돼서 인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있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갔어. 담당 코러스를 가버렸어. 아마 그리고 내용에서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서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당 내용에 A란 자는 근데 철회할 수는 없잖아. 인가 신청이 됐다면. 근데 하기는 싫어. 패고 나가면 돼. 그러면 A가 B한테 팔어. 그러면 얘가 동의했다면 동의는 뭐다? 승계되는 거야. 만약에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매번 따로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소유자 100번 바뀌면 동의 100번 받으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잖아. 언제 사업할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4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 평생 동의안 받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얘들 X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중요하고 이 내용은 정비법의 재개발 사업의 동의자 수와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비교집 잘 나중에 보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44페이지에 있죠. 요번에 완전 기출 예감. 느낌이 중요해. 완전 기출 예감. 그럼 봐봐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A라는 자의 토지를 만약에 수용한다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자? 보상부터 하자. 그러면 보상해 준다면 보상금은 현금 받고 싶어요? 채권 받고 싶어요? 머니 해도 머니.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 없으니까 뭘 줄라 그래? 채권 줄라고 하는 거야. 소유자야, 너 혹시 채권 원하지 않니? 내가 빳빳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서 채권 지급을 뭐다? 꼬시지. 그렇죠? 이래서 그렇게 채권을 발행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시행자 발행이야. 토지상환 채권. 그러니까 2분의 1을 가운데 위 넘길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소유자는 너무 가혹하거든. 그렇죠? 2분의 1을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주의할 거. 여기는 토지상환 채권처럼 수용 보상가를 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도시개발 채권을 제가 같이 집어넣은 거야. 44 가운데 밑에. 정리해보면 도시개발 채권은 뭐가 된다?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작.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발행을 하고 이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과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두 개 비교해서 물어보니 같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개발 사업의 자금, 시설 사업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강제로 파는 거야. 44 가운데 밑에 보면 도시개발 채권은 원할 때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입의 의무자가 있어. 매입의 의무자. 야, 너 공공기관들하고 도급공사 계약 체결하고 싶냐? 그럼 채권 사와. 야, 너 민간 시행자 지정받고 싶어? 채권 사. 토지형질 변경 허가 등 개발행 허가 받고 싶어? 채권 사.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런 지정과 허가와 계약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제일 중요한 거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분명히 얘기하건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상환 채권만 물어볼 수도 있고 도시개발 채권만 물어볼 수도 있고 정확한 사실은 가운데 채권 중에 뭔가 한 개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야. 정확하고도 완벽한 학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꼭 외우시라고. 아셨죠? 그 얘기.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도시개발 채권 틀린 거.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지정권자 승인이 아니죠. 개발법에서 승인 나올 때 지정권자 승인이 아닌 건 이거밖에 없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뭐다? 시행자 발행이 아니니까 무기명 증권이 원칙이겠죠. 가운데 위에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 증권이지만 시행자 발행이니까 이건 부도 위험이 없잖아. 시도지사 발행이니까. 그렇지만 검은 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무기명은. 그래서 전자등록 발행을 보통 병행합니다.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채권 소멸시효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상환은 5년부터 10년 조례.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지는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건 토지 상환 채권. 야, 이거 완전 중요하지 이거.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그리고 44페이지에서 3분의 1 넘지 않는 건 뭐지? 원형지. 알고 있네. 원형 탈모 생겨. 뭐라고요? 원형지. 그래서 3분의 1은 오른쪽 밑에. 저번 주에 풀어봤었고. 이게 거점을 하다 보면은 계속 보게 돼. 중요한 페이지는. 있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6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작. 재건축 사업.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 50페이지 펴보십니다. 50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50페이지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얘기하죠. 정비법이 나올 땐 이게 주거환경 개선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 시작. 주거환경 개선인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나 좀 봐봅시다. 정비사업의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정의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봐요. 정비사업은 세 가지 불러봐요. 50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요 세 가지가 정비사업의 3종 세트죠. 그럼 이 정비사업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시작. 정비 기반 시설이 주거환경 개선은 어떻게 되지? 극히 열악한 거야. 극히 열악. 또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 다 외웠는데 왜 못 맞추는 건지. 그리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의 양을 본다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요거는
밀집이 돼 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도로 등은 멀쩡하고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예요. 그 단지만 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멀쩡한 집을 부시는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자?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하나 오해 말 거,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지나고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할 때 언제 만든다 했어요? 내가 이건 모의고사 200세대 이상으로 된다거나 뭐가 되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부지 면적이라면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200세대 이상이라거나 또는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일요일날 모의고사에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을 만들어줘야 하는 뭐다? 세대수와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림책에서 정비계획하고 뭐하죠?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53페이지 왼쪽 위에 쓰라 했었지 옛날에. 그림책에 53페이지 펴봐. 그럼 제가 53 왼쪽 위에다가 정비계획 옆에 쓰라고 했어. 재건축은 정비계획 위반하려면 200세대 이상인 거 그리고 뭐가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쓰라고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 그 53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어 봅시다. 그 얘기들 이 얘기 했어요. 그러면 요번에 또 주말에 모의고사고 인스타를 안 보는구만. 저 인스타도 올렸었는데 인스타도 안 봐요? 그럼 어떤 루트? 전화번호 좀 전화할게 내가. 아직 못 살겠네 진짜. 아니 근데 맨날 얘기하듯이 인스타 좀 팔로우 좀 하라니까. 그래야 내가 여러분한테 뭐를 알리게 했을 때 알려줄 거 아니야. 할 줄 몰라? 그냥 검색만 하면 돼. 이 팔로워 누르면 돼. 그럼 팔로워가 된다니까? 아이고 속 터져. 못하겠으면 자녀분들한테 시켜. 봐봐요. 그러면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건축은 정비 계획을 만들 때 기본적인 세대수가 있거든. 이게 200세대 이상이다.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러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된 다음에 정비 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 거야. 뭐 200세대가 안 되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로 가서 이거는 뭐다? 그냥 미니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지금은 뭐다? 정비법으로 가려면 200세대 이상이라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정비 계획을 만드는 거야. 뭐 안전진단 왼쪽에서 통과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므로 요거 이번 주말에 나올 거니까 해당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에서 간단히 봤고 문제 좀 봅시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틀린 건데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게 재건축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은 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50페이지 가운데 밑에서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권자는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건축은 50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듯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전의 건물을 어떻게 부시고 새로 뭐하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해서 짓지. 그럴 때 여기서 관리 처분되어지는 건물의 종류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50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됐습니까? 재건축만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가 되니까 수익이 나와야 돼서
그리고 재건축 오피스텔은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허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런데 55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요. 시행자가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55페이지 정 가운데.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건 재개발이지 재건축이 아니거든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금 6번 문제는 뭐예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재건축 사업을. 그러니까 5번에 대한 내용은 재개발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거지. 그렇죠? 답은 5번. 항상 정비법은 그 법이 무엇을 물어보는 사업인지를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재건축 정비계획을 만드는 건 200세대 이상이라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걸 해당 내용 부분에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그러면 7번은 건축법의 77페이지를 봅시다. 다 했어요. 7번 건축법 77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77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77페이지에 보시면 면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지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져요. 건축물을 질 때 각각의 층마다 뭐라고요? 각각의 층마다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각 층이 있고 그 각 층마다 302호, 302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럼 77 가운데 바닥 면적은 뭐다? 건축물 각 층 또는 뭐가 되죠? 그 일부로서 뭐하죠?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린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문은 바닥 면적은 건축물 각 층 일부로서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니까 1번은 맞지. 그런데 그 밑에 예외를 보시면 승강기탑 같은 게 위에 있어. 그럼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원래 안 집어넣어. 승강기탑 등이 있다면. 그런데 주의할 거 모이면 다락이라고 한다면 상태가 달라져. 다락 동그라미 그림책에 다락은 뭐가 되어진다? 1.5m 이하가 돼야지만 이 부분을 제외해 줍니다. 다락은 얼마? 1.5m 이하가 돼야지만 다락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하지만 주의할 건 경사진 지붕의 형태로 박공지붕이라고 한다면 경사진 지붕이니까 여기 가장 높은 게 1.8m 이하가 된다면 이럴 경우는 다락은 바닥 면적을 빼주게 됩니다. 경사진 지붕 형태이면 1.8m 이하. 그렇죠? 그런데 지금 4번 지문을 봤더니 경사진 지붕의 형태인데 다락인데 층고가 2m래.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만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1.8m 이하가 돼야지 경사진 지붕일 때 산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억 좀 하시고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7 가운데 밑에 빨간 색깔 반토막짜리 특례가 보일 겁니다. 보이죠? 특례 부분 이거죠. 벽 기둥에 구획이 없어요. 그러면 지붕 끝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을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동동 떠 있어요. 기둥은 가운데 있고. 그럼 외곽 부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면적 산정을 위한 기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붕 끝으로부터 1m, 지붕 끝으로부터 몇 m? 1m 후퇴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바닥 면적으로 하는 거야. 지붕 끝으로부터 1m 후퇴. 우리 주유소가 막 이런 거 많잖아. 지붕 끝으로. 기둥은 가운데만 있고 그럼 면적 산정 쓸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77 가운데 밑에 이렇게 노대 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 발코니.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발코니 노대처럼 바라보는 장소에 대한 이 부분의 면적은 과연 바닥 면적이 늘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노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만약에 10m였고 발코니 노대 이게 2m였어. 그러면 발코니 노대 면적은 얼마? 2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빼줘. 뭘 빼줘? 가장 접한 긴 외벽 10m지. 그러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0m에다가 공식 1.5m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곱해준 걸 빼줘. 그러면 20에서 15를 빼주니까 이런 경우는 얼마야? 5제곱미터만 산입하는 거야. 원래 20제곱미터인데. 그래서 발코니 노대에 대한 면적은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공식을 들어가야 돼. 근데 외울 건 1.5m 산입한 거야. 이 두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 지문이 나올 때 1.5m하고 결국은 남은 걸 산입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므로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7번에 2번도 맞고 3번은 뭐예요?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를 산입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됐죠? 다 했다 이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의 전기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77 정 가운데 있고요. 요 정도 바닥 면적 알면 웬만한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빈출 부분들 지문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80페이지 왼쪽 맨 위에 있죠. 80페이지 왼쪽 맨 위에 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결합건축. 그렇죠? 한번 말해. 결합건축 80페이지 왼쪽 위에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번에 용어 정의도 유력합니다. 이게 용어 정의도 추가됐어요. 건축법 2조에서. 그러니까 잘 봐봐요. 왜냐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동네가 있는데 80페이지 왼쪽 위에 여러 개의 필지의 땅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여기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 100m 이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용적률이라는 것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페이지 왼쪽 위에 있듯이 용적률이 얘도 400, 얘도 400이지만 왼쪽에 있는 N은 뭐가 된다? 나는요 그냥 300만 필요하거든요. 100은 필요하시면 네가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300, 이거 800. 결국은 합은 같거든. 이거 300, 이거 500. 그럼 뭐가 돼? 결국은 800으로 합은 같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용적률을 뭐하죠?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걸 결합건축이라고 해요. 그렇죠? 80페이지 왼쪽 맨에 써 있어요. 봐봐. 400, 400인 거나 300, 500인 거나 결국은 같잖아. 800이. 그렇죠? 읽어봐. 건축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 내에서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대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 건축할 수 있다. 틀린 거. 그러면 왼쪽 밑에 중간에 보시면 어디에 가능하다? 상업지역에, 역세권 개발구역에, 그리고 건축협정구역에, 특별건축구역에 하지만 어디서 접도구역질이에요? 뭐라고요? 접도구역은 도로 옆에 붙어있는 구역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구역인데 어디서 용적률을 더하고를 알지예요? 그렇죠? 접도구역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셨죠? 접도구역은 도로 접해 있는 구역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구역이에요. 접도구역이. 근데 무슨 걷다 대고선 결합건축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답은 5번이고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건축 협정이 나왔어. 응? 79페이지에. 그럼 올해 뭐가 나와야 돼? 결합건축이 나와야 돼. 타이밍 딱 맞아 이게 아무리 봐도. 요번엔 79, 80에서 저는 두 문제 나온다고 봐. 79에서 뭐 특별건축구역 물어보든
80에서 결합건축 이해강제금 물어보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물어보든 80페이지 하면 올해 중요해. 셋 다 나올 수도 있어. 결합건축, 이행강제금, 분쟁 전문위원회. 알겠습니까? 다 중요해 지금 이거. 아셨죠? 그 얘기들. 표정은 그럼 셋 다 이번 모의고사 나와? 아니 모의고사에 안 나오는데 어쨌건 보시면 돼. 다 했어요.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우리 그림책의 몇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93페이지의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주택의 단지가 있어요. 그럼 주택의 단지 30호, 30세대 이상 주택, 부대, 복리 이런 거 만든 단지죠. 30호, 3세대 이상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주택단지에서 뭐 하죠? 주택을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을 받고 93 왼쪽 중간 몇 년 내에 착수를 신고해야 하느냐? 착수 신고 몇 년? 5년. 그년이 몇 년? 5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동네에서 지금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시행했어요. 이게 최초의 공구고 그 다음에 최초 외의 공구였어요. 그럼 공구별로 나눠 시행했다면 봐봐. 최초의 공구도 마찬가지 5년 내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초의 공구도. 하지만 최초의 공구에서 우리가 착수를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초 외의 공구는 2년 이내에만 시작하면 됩니다. 93 왼쪽 중간. 그리고 5년짜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5년짜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범위 내로 1년 범위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연장 사유가 바로 93 왼쪽 밑에 있죠. 뭐라고?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그림책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 몇 년? 1년 내에 연장할 수 있어. 뭐를? 5년이지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착공 시한을. 그러면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연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93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요? 93페이지 왼쪽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93페이지 왼쪽 맨 밑에. 하지만 주의할 거 따라해 보세요. 최초 외의 공고는 시작. 최초 외의 공고는 연장도 안 되고 시작. 연장도 안 되고 승인 취소도 할 수 없다. 시작. 최초 외의 공고는 연장도 안 되고 승인 취소도 할 수 없다. 93 왼쪽 밑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반대로 하지 말 시간 없어 지금. 했죠? 한 번 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라고요? 최초 외의 공고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어. 왜? 최초의 공고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언제 승인 취소할 수 있지? 경공매 등으로 왼쪽 맨 밑에 대지의 소유권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런 경우일 때. 최초의 공고 등일 땐 5년 내에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러면 승인 취소하지. 그럼 봐봐. 여기서 승인 취소는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요게 7월달 주말 모의고사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고 나올 거야. 요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요번 모의고사 주의하시고. 그럼 승인 취소 일단은 기획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 상실했을 때 승인 취소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승인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디귿번 좀 봐봐. 디귿번. 그러면 디귿번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공고의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초 외의 공고를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야. 봐봐. 최초 외의 공고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다고. 그럼 최초 외의 공고니까 승인 취소 사유일 리가 없는 거지. 93 왼쪽 맨 밑에. 그리고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공사 착수가 지연됐다. 이거는 1년 내에 연장할 수 있는 사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93 왼쪽 하단 중간 부분에 있죠. 이거 은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는 연결돼서 잘 물어보니까 93 왼쪽 밑에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정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 되어지겠죠. 라스트 요것도 요번 주말 모의고사 문제인데 봐봐요. 10번입니다. 10번은 102페이지 펴보세요. 9번은 1번이 답이고요. 10번은 102페이지 펴보십니다. 그러면 102페이지에 농지 보전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이 오른쪽 맨 밑에 보일 거예요.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농지의 전용. 보입니까? 봐보세요. 칠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설명 조금만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제가 2시간 동안에서는 별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봐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대지로 바꿔서 주택 같은 걸 짓고 살라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죠? 어떤 분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도 변경은 건축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농지니까 이건 농지 전용이란 말을 써요. 대부분들 전용이라고 그러면 전적으로 쓰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농지가 대지로 전용되어지면 땅값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올라요. 이용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함부로 아무나 하게 해주면 다 하겠지. 그래서 농지 전용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이걸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102페이지 하단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하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 허가합니다. 이걸 대부분들이 시도시군구장이 허가한다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위임받아서 시도시군구장이 하는 거지 원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있어요. 농지의 전용은 굉장히 지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경미한 것은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시군구장한테 해요. 농업인 주택이나 연구시설, 마을회관 이런 거 보통 지을 때 농지 전용 신고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농지 전용을 뭐 한다고 나오냐? 협의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농지 전용의 협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주무부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라는 거에 대한 전용을 하려면 협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래. 행정 목적상. 그러면 허가받는 게 아니라 협의하면 돼요. 한번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방공사는 장관도 아니고 지자체의 장도 아니죠. 근데 지방공사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장과 협의한다? X. 지방공사는 지자체장이 아니야. 지자체의 공기업일 뿐이지.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용이 이루어진다면 봐봐. 이런 농지의 전용은 다 뭘 내야 돼? 개발 이익을 먹었으니까 부담금을 내야 돼. 이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해요. 항상 개발 이익을 먹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라는 걸 거친다라고 한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라. 일단 그림책에 봐요. 다 써 있어. 쓸 거 없어요. 그림책에 102페이지 오른쪽 밑에 다 써 있다니까 말 좀 들어. 뭐라고요? 그래서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전용 협의하건 허가받건 신고하건 개별 공시지가 30%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맨 밑에 102페이지에서 만약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라 타용도로 일시 사용을 한다. 그럼 일시 사용하면서 허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부분에 신고를 한다. 그럼 물어봅시다. 타용도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의 의미는 전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잠깐 쓴다는 거야. 일시 사용은. 그러면 잠깐 쓴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시 사용이면 102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듯이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복구 비용을 예치하면 되는 거지, 이 일시 사용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오긴 나와야 돼. 10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일시 사용 허가는 복구 비용만 내면 되는 거지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거를 낼 필요는 당연히 없다. 왜? 이건 전용이 아니니까. 됐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지금 문제를 본다면 봐봐. 문제 본다면 그러면 문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틀린 거라고 나와. 그럼 봐봐.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다 부담금 내야 돼. 그리고 봐봐. 5번 잘 봐. 다른 법률에서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해. 이 말은 뭔 줄 알아요? 따라해봐요. 농지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시작. 농지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결론적으로 전용이 된다면 부담금은 다 내야 돼. 농지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결론적으로 전용이 된다면 부담금은 내야 되는 거야. 하지만 타용도로 잠깐 쓰는 경우라면 이건 전용이 아니니까 부담금은 낼 필요 없어. 복구 비용만 내면 돼. 됐죠? 이게 아마 이번 주말 모의고사의 40번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이 같은 문제 아니야. 이러고 나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농지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복구 비용 예치하는 거지 보존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 뭐 시간은 갔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전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거라 시간은 좀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람차게 하루를 마쳤네요. 너무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네 번째 리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